이번에 비트코인이 증시의 흐름을 곧장 따라가기 어렵게 만든 대표적인 요인은 단연 실버게이트 뱅크런 우려였습니다. 연간 재무제표를 제때 제출할 수 없다. 부채 상환을 위해 증권을 추가로 매각했고 그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직접 밝히면서 재무 리스크가 증가했고 이후에 코인베이스, 팍소스 등 여러 암호화폐 기업들이 손절에 나서면서 그 우려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서비스였던 실버게이트 익스체인지 네트워크를 중단하기로 했다라고 공지하면서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실버게이트 위기가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압력을 가했지만 이번 사태가 은행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라고 이런 분석이 나온 건데 블룸버그의 분석 내용입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허먼 차는 2017년 이후에 미국에서 파산한 은행은 10개 정도이고 대부분 대차 대조표를 압도하는 손실로 인해서 신용의 질이 하락한 게 파산의 원인이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실버게이트의 상황은 다르다. 은행이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빠르게 예금이 빠져나가는 뱅크런에 더 가깝다. 특히 실버게이트는 자산 대부분이 현금과 증권에 들어있고 예금이 암호화폐에 초점을 맞춘 고객들에게 집중돼 있어서 종류가 다른 은행으로 간주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무디스의 경우에는 실버게이트가 추가적으로 예금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주식도 매도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실버게이트 신용등급이 추가로 하향 조정될 수 있는 워치리스트에 올려놓았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실버게이트는 지난해 4분기 10억 달러 손실을 기록했다라고 밝힌 상태인데 이건 FTX 사태로 인해서 예금자들이 이탈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FTX 사태가 이제 과거형으로 평가받고는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이지 참 짜증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관건은 파월 의장이 3월 FOMC에서 0.5%포인트 빅스텝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어느 정도 수위로 밝힐지 여부입니다. 안 그래도 일부 연준 인사들 사이에서 고강도 긴축 필요성에 대한 멘트들이 나온 상황이어서 연준 의장은 이와 관련해서 어떤 멘트를 어떤 뉘앙스를 담아서 드러낼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거라는 점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라면 증시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경제 지표가 계속 강한 상황이 확인된다라면 금리를 추가로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점에 방점을 찍을 경우에는 증시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관전 포인트는 10일에 발표되는 2월 고용 동향 보고서입니다. 1월에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서는 수준으로 고용이 견고하다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다시 촉발시켰기 때문인데 2월에도 이런 우려를 더 키우게 될지 아니면 사그라드는 계기가 될지 판가름이 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우존스 설문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2월 신규 고용 규모가 22만 5천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만약 이런 수준으로 신규 고용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데이터가 나올 경우에는 노동시장 과열이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고 이건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지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시장을 안도렐리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고용 회복 여지가 많기 때문에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경제가 고용 측면에서 앞으로 회복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수요 회복 과정에서 연준이 더 오래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느낄 수 있다. 지난 1월 레저와 접객 일자리 수는 팬데믹 이전보다 49만 5천 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서비스 고용은 지난해 가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지만 팬데믹 기간에 일자리 증가율을 멈추지 않았다라면 1월에는 거의 90만 개 일자리가 늘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자라면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경제가 아직 팬데믹 상황에서 회복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회복에 따른 일자리 증가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연준으로서는 추가 긴축에 대한 상황적인 백업을 해줄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결국 경제 데이터들의 결과에 따라서 연준이 3월 FOMC 회의에서 내릴 결정이 달라지게 될 텐데 현재 시장에서는 그래도 빅스텝보다는 베이비 스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70%를 넘긴 상황 확인되고 있고 반면 0.5%포인트 빅스텝 인상 가능성은 25% 아래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로저 퍼거슨 전 연준 부의장은 CNBC와 인터뷰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먼저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생각보다 느리다라는 점, 금리 인상의 유연성을 갖겠다라는 입장 제시, 그리고 2%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 재확인, 이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는 3월에 0.5%포인트 인상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아직 확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끔 최대한 유연성을 갖기를 원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 분위기를 완전 짓눌러 버린 것이긴 하지만 크립토 규제와 관련해서는 나름의 의미 있는 멘트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강력한 규제로 암호화폐 혁신을 죽이고 싶진 않다. 연준도 암호화폐 업계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고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규제가 필요하거나 정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이건 다소 상식적이면서도 연준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연준 역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실시간 지급결제 시스템에 올라타기 때문입니다. 올해 5월쯤 미국 연준의 페드나우가 출시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고 올해 5월이나 6월쯤에 정식으로 출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CBDC를 향한 1단계 상황이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고 미국 중앙은행이 본격적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송금에 나선다라는 점에서 올해의 핵심 포인트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페드나우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미국 은행들 사이에서의 송금이 블록체인망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게 CBDC를 향한 직전 단계로서 추후 글로벌 송금 결제 역시 연준의 페드나우를 통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준의 페드나우 역시 ISO 20022를 채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리플과의 간접적인 연관성인데 이미 리플의 파트너가 연준 페드나우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서 이게 또 어떤 확장성을 가지게 될지 역시 관심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페드나우가 자국 내에서도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것은 사실 지금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라는 게 꽤나 낡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상대방이 돈을 보내도 내 계좌에 들어오는 게 하루 안에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적자는 경우에 단기 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높은 금리를 감당하면서 전기료나 당좌 대월 수수료 등 더 큰 비용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시간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일 처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가게와 기업은 그만큼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가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미국 내에서는 꽤나 당연하게 여겨져 왔던 겁니다. 일단 페드나우가 출시해서 잘 안착된다라면 이건 미국에서 꽤나 의미 있는 혁신의 일상적인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의미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이게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사이페리움이 페드나우의 공식 서비스 제공업체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꽤나 핫하게 다뤄지기도 했었는데 DApp과 CBDC, 디지털 자산을 생성하고 연결하기 위한 탈중앙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인 사이페리움이 미국 연준의 실시간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게 된 겁니다. 아직 미국 CBDC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나올진 모르겠지만 이미 뒤에서는 관련된 작업들이 속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이페리움과 페드나우 모두 글로벌 통합 결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미국의 FPC, 이 Faster Payments Council의 멤버인데 이 FPC에는 리플 역시 멤버로 들어가 있고 FPC의 부의장이 리플 프로덕트 책임자입니다. 이런 여러 연결고리들을 생각해보면 연준과 블록체인 또 리플은 이미 직간접적으로 서로 얽혀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페드나우의 의미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미국 내 실시간 결제 혁신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2차적으로는 CBDC와 관련된 작업까지도 이미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페드나우와 리플의 연관성을 따져볼 때 리플의 고객사이자 클라우드 기반의 결제와 금융 서비스 분야의 선두로 꼽히는 볼란테 테크놀로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볼란테 역시 페드나우의 지불 솔루션 개발에 합류한 연준의 파트너이자 리플의 고객이면서 동시에 앞서 언급한 FPC의 멤버이기도 합니다. 사실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블록체인 송금망을 구축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또 리플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큰 곳들이 엮여 있는 겁니다. 노동부의 고용보고서 발표에 앞서 공개된 ADP 민간 고용은 2월에 24만 2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의 예측치 20만 5천 명을 웃돌았습니다. 노동부의 구인 이직 보고서에서 1월 채용 공고는 1,080만 건으로 전월 수정치인 1,120만 건에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팬데믹 직전인 2020년 2월에 700만 건을 크게 웃돌고 있는 건데 이래저래 고용 상황은 여전히 견고하다, 타이트하다 이런 점이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관건은 3월 10일에 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 보고서의 결과이고 이어서 3월 14일에는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공개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롬 파월 의장은 고용보고서와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등 여러 지표가 더 빠른 긴축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라면 금리 인상 속도 높일 준비돼 있다. 3월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디스인플레이션을 언급했던 제롬 파월 의장이 지금은 긴축을 강조하면서 다시금 매파적인 발톱을 드러내며 월가에서는 이런저런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JP모건 자산운용의 켈시 베로 부사장은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했는데 지난 한 달 동안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고 금리 도달 수준과 긴축 기간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의회에 출석해서 이런 말들을 던져버렸고 이게 지금 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연준을 비판하는 경우도 있는데 알리안츠 고문으로 잘 알려진 모하메드 엘 에리언은 CNBC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양반은 연준이 2월에 FOMC에서 0.5%포인트가 아닌 0.25%포인트를 올린 것은 실수였다. 만약 연준이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고수하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더 뒤처질 것이고 이건 스스로 구멍을 더 깊게 파는 것이다. 파월의 발언이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시장의 과도한 움직임은 경제와 시장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런 반복적인 정책 실수는 연준의 전략적 접근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베이비 스텝을 단행해도 욕먹고 빅 스텝을 단행해도 욕먹고 지금 연준의 상황이나 신뢰도가 아주 하나같이 거지 깽깽이 수준이라는 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번에 금융주 폭락의 주범으로 지목된 SVB 파이낸셜은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스타트업 전문 은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산 매각에 따른 손실을 메우겠다라며 22억 5천만 달러 자금 조달 계획을 밝혔는데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거의 모든 매도 가능 증권을 매각하기로 했고 이로 인해서 18억 달러 손실이 발생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실리콘밸리 빅테크들도 감원에 나서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주요 고객인 이런 스타트업들에서 들어오는 예금 규모가 줄어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산 매각 단계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는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연준의 긴축으로 인해서 미국 채권 가치가 급락한 게 결정타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SVB 파이낸셜이 밝힌 매도 가능 증권의 대부분이 미국 국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은행권 전반으로 확대 해석할 상황은 아니겠지만 일부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에 처한 상황은 이번에도 이렇게 확인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도 번질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미국의 고강도 긴축으로 인한 금융 시스템 압박이 상당하다라는 점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연 미국 연준은 고강도 긴축의 고삐를 더 조일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골드만삭스는 연준의 긴축 속도가 빨라질 경우에 주식시장을 비롯한 위험자산의 투매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투자자 서신을 통해서 만약 연준이 긴축을 다시 가속화하면 위험자산은
급격한 투매를 겪을 수 있다. 다만 3월 FOMC에서 0.25%포인트 인상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연준이 베이비 스텝 단행에 그칠 경우에 위험자산 시장은 약간의 안도 랠리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연준이 이번에 베이비 스텝에 그친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빅스텝과의 아주 아슬아슬한 격차로 결정될 것이라서 추후 금리가 더 높아질 여지를 남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곧 발표되는 고용보고서 결과가 시장의 방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고용보고서 직전에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주면서 고용보고서 발표를 통한 안도랠리 기대감을 조금은 더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1000건을 기록했는데 1월 초 이후에 처음으로 20만 건을 넘어선 겁니다. 이게 단기적인 한 주 추이다 보니까 이게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지금 단계에서는 예단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팬데믹 이전인 2019년 평균이 21만 8천 건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번에 조금 늘긴 했지만 역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여전히 고용시장은 견고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의 흐름을 더 어렵게 만든 것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용만 놓고 보면 미국 민주당 행정부의 크립토 정책은 완전한 시대 역행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번에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은 암호화폐 채굴 전기료의 30%를 과세하겠다라는 제안입니다. 디지털 자산 채굴에 사용되는 전기료의 30%를 소비세로 납부해야 한다. 2023년 12월 31일 이후에 과세 연도에서 시행이 되고 해마다 10%씩 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인상이 이뤄지고 3년 차에 최고 30%의 세율에 도달한다. 이런 내용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재무부는 암호화폐 채굴로 인한 에너지 소비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채굴 작업과 전력망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전기료를 올린다.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불확실성과 위험을 초래한다. 이런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물론 이 같은 예산안이 의회에서 그대로 통과된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암호화폐 정책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완전히 결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 이슈만을 근거로 산업을 압박하는 과세 정책을 과연 의회는 어떻게 핸들링할지 참 궁금한 지점입니다. 특히나 미국 행정부의 이런 크립토 정책은 최근 브릭스 진영의 정책적 접근과 완전 반대 방향성을 보인다라는 점에서도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안 그래도 서방의 금융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이란 등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시스템 구축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러시아의 경우에는 아예 주무부서인 에너지부가 나서서 시베리아의 암호화폐 채굴을 위한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라고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채굴 산업을 백업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백업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 등 브릭스 진영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크립토 블록체인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확연하게 친화적이다, 친화적으로 바뀌었다. 이런 점은 우리 같은 크립토 투자자들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꽤 크다라고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국 행정부발 크립토 악재가 하나 더 있는데 이번에는 뉴욕 검찰이 쿠코인을 상대로 소송을 낸 배경을 밝히면서 새로운 이슈 하나가 공식화돼버린 모습입니다. 뉴욕 검찰이 현재 진행 중인 쿠코인 소송 배경을 설명하면서 등록되지 않은 암호화폐 플랫폼을 단속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쿠코인은 세이셸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미국 법무부에 등록을 하지 않고 증권에 해당하는 토큰을 제공해서 증권법을 위반했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아주 가지가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뉴욕 검찰이 보도자료에 증권이라고 콕 찍어서 밝힌 코인들이 있는데 바로 이더리움과 루나, 스테이블코인 UST 등이었습니다. 이 크립토들은 개발자의 노력에 의존하는 투기적 자산이기 때문에 증권을 판매하기 전에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 규제 당국에서 이더리움을 공식 문서에서 이 증권이라고 주장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더리움의 가치는 비탈릭 부테린을 포함한 다른 사람의 노력에 달려있다. 이런 부분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탈중앙화 시스템에 대한 이런 인식 수준 자체가 놀랍게 느껴질 뿐인데 미국 SEC에 이어서 법무부와 검찰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공식적으로 이더를 증권이라고 언급한 점, 이런 부분들은 크립토 산업을 추가로 더 압박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의 조정을 더 깊게 만든 실버게이트 사태와 관련해서 JP모건이 나름의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JP모건은 보고서를 통해서 실버게이트 은행의 파산은 암호화폐 업계에 또 다른 좌절을 가져올 것이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달러 입출금 처리를 위한 네트워크를 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실버게이트 파산은 빠르고 효율적인 입출금 시스템 의존도가 큰 암호화폐 업계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리플 이사회 멤버 출신이자 현직 연준 부의장인 마이클 바는 연준 등 규제기관들이 은행들의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한 추가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것이고 은행들은 암호화폐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기술은 금융 시스템을 잠재적으로 변화시킬 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드레일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지금 미국 SEC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이 집행을 통한 규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업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소 심란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감정에 휩싸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저주저하면서 걱정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도 전략적으로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